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관련 이슈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 당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품격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스포츠 먼데이도 만나봅니다. 7월 8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이요. 지금 출근길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더라고요. 장맛비가 내리고 있죠. 지금 장맛비가 지금 전국 지금 좀 일부 지방에 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 또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지역에는 지금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지금 좀 쏟아지고 있어서 다니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시에는 좀 많은 비가 내려서 북천의 후천교 지점 또 병성천의 화계교 지점에 각각 지금 좀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낙동강 수계에 포함된 경북 영양군 반변천에도 이 청암교 지점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좀 다가오고 있어서 호우특보는 앞으로 중부지방까지도 좀 확대가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으로 확대된다면 중부지방, 경북지방 비가 앞으로도 얼마 더 내린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가 좀 오늘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충청과 경북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는 오늘 오후쯤에 잠시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또 모레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지적인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했군요. 네, 이 수원지검이 지난 4일에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인데요. 출석일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협의를 한 후에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이재명 전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샌드위치 같은 개인 식비를 이 수행비서였던 이 배모 씨를 시켜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켰다는 의혹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을 개인적인 사비로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경찰이 조사를 좀 했었는데 이 조사 결과 경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심 규모가 2천만 원에 달한다. 당시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검찰 수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번 의혹건으로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 또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하면 모두 7번째, 이번이 소환이 되면 7번째 검찰 소환이 됩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2번째 검찰 소환이고요. 앞서서 이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앞서서 기소가 됐었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안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다 이런 주장 같던데요. 네, 이 민주당은 정권에 대한 분노 또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이번 이 소환 조사를 국면 전환 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던 날짜가 지난 4일이니까 이 날 4일이 당시에 해병대원 특검법도 통과가
검사가 됐었고 검사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였기 때문에 뭐 날짜가 좀 딱 맞으니까 이 국면 전환 쇼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댄다고 가려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결백하다면 신속히 수사를 촉구하면 되고 또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리면 될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당사자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면서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은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소식인데요.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요. 또 이번에는 연판장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이른바 이 연판장 논란이 말씀하셨던 이 문자 논란과 관련이 있죠. 짧게 이 문자 논란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에 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 가방 이 고가 그 수입품 의혹 수수 논란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당시 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로 전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이 문자에 답을 안 하고 묵살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직접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실제 문자 내용이 사과가 어렵다. 이런 취지였다면서 자신이 김 여사 문자에는 직접 답을 안 한 건 맞는데 대신에 대통령실의 공식 경로를 통해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른바 이 문자 무시 논란입니다. 네. 이 논란을 계기로 지난 주말에 일부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했었는데 뭐 어쨌든 결국 취소가 되고 맙니다. 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원외위원장들이 뭐 주변에 좀 참여할 거냐, 이 사퇴 기자회견에 참여할 거냐 이렇게 좀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연판장을 돌린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지금 연판장 논란으로 번진 겁니다.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이 당무 개입 의혹을 지금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는 비정상적인 뭐 전당대회 개입 또 뭐 당무 개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좀 불편한 심경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후보는 연판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선동이라고 하면서 당무 개입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문자 내용 깨끗하게 공개하고 사과하고 이번 일을 끝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일에 대해서 나경원 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이 두 사람, 이 두 후보를 함께 좀 비판하면서 뭐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까? 네, 이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전당대회에 관한 개입은 일절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뭐 당 대표 선거가 좀 격화되는 분위기니까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나서서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이 호남 제주 지역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 대표 경선 레이스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 경북경찰청이죠.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네, 이 경북경찰청이 오늘 오후 2시에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뭐 앞서서 지난 5일에 이 경북경찰청이 소집했던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 또 하급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냈었죠.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해왔던 이 전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연 건 명백하고 중대한 화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오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한다고요? 네, 오늘 이 발표가 내려집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이 최종 결정을 오늘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이 복귀하지 않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칠 거를 요구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정부가 지난달 4일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같은 걸 이 철회를 한 뒤에도 지금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나 뭐 사직 선택하지 않고 미복귀 상태로 지금 좀 대부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이 최종 결단을 좀 내리는 이유는 하반기에 전공의 모집을 뭐 새로 좀 진행을 해서 이 각 수련병원에 이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이 절차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좀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이 사직서 처리 시점을 두고 정부 또 각 병원들하고 의견을 좀 못 좁히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발표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요. 예, 오늘부터 사상 첫 파업을 시작하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전삼노라고 하는데요. 전삼노가 오늘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부터 10일까지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사업장 정문 앞에서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파업으로 뭐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네. 뭐 파업 전에 있었던 뭐 노조의 연가 투쟁 정도 이 수위 정도를 감안을 하면은 뭐 이번 파업으로 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 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노조는 모든 조합원에게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을 하고 또 유급 휴가 약속 등을 이행을 할 것을 이 사측에 지금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만약에 이번 파업 기간에 뭐 노사 협상이 좀 전향적으로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오는 15일부터는 5일 동안 또 2차 파업을 한다는 계획을 지금 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1차 파업을 해보고, 하고 네. 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부터 5일간 또 2차 파업한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예,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경북 상주시의 이안교에는 오전 7시 10분을 기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 밖에도 후천교와 화계교에도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경북 영양군 청암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등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지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남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 경북 북부와 전북 군산과 익산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북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거센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도 발령 중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늘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부산 방향으로 비룡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룡분기점부터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구리시계에서 천호대교 사이 1차로는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춘천분기점 2차로는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네, 서울 성북을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요. 이번이 처음 이제 국회 네. 들어오신 거죠. 초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원님 참여연대에서 예, 오랫동안 예. 시민 활동을 하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정계 입문 동기라 그럴까요? 예,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뭐 그때도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입법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혁 네. 입법들을 추진해 보자 뭐 그런 마인드로 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 도전을 하셨는데 1호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법입니까? 뭐 예를 들면 외식 배달업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이제 배달 네. 앱도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옷을 구매할 때도 패션 앱, 뭐 숙박을 할 때도 요즘은 예약 주문을 하는 야놀자와 같은 숙박 앱들이 발달돼 있죠. 네. 또 심지어는 게임이나 음원, 뭐 웹툰 같은 문화 상품들을 구매할 때도 그 휴대폰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와 같은 앱마켓을 통해서 다 구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 중에 80%는 자기 매출의 50% 이상을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 문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 각각 시장에서는 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 이제 독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앱마켓에서도 수수료가 30%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 뭐 결제 수수료, 광고료 다 합치면 한 30-40% 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영업이익을 남기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들, 부담들을 이제 호소하고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이 플랫폼의 특색은 그 매출을 좌우하는 게 검색 순위인데 이런 네. 검색 순위들을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정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 안에서 자기 상품을 팝니다. 아하. 그러니까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쿠팡이 1,400억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검색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기 상품 브랜드를 검색 순위에 높이 올려서 매출액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입점 업체의 매출들은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네. 소위 이제 자사우 대행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했었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도 자사 이제 그 브랜드의 가맹 택시들에 대해서 배차 몰아주기를 한 거죠. 알고리즘 조작을 예, 통해서 예. 뭐 몇 년 전에 이제 네이버가 그 검색을 할 때 자기 쇼핑몰들이 잘 검색되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을 또 조작해서 그 이제 과징금을 크게 맞았습니다만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 거의 의존을 해야 되는데 또 매출도 떨어지고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는 그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들 네. 3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을 하고 아하. 그런 업체들은 자사우 대행이 뭐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같은 이제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 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제 아하. 플랫폼 독과점 입법들을 예. 이제 발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이상 되는 그다음에 해당 뭐 배달앱 시장, 숙박앱 시장, 패션앱 시장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영향력이 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검색 순위 같은 알고리즘들을 정하는 기준들을 이제 입점업체와 아하, 공유하도록 예.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 입점업체 단체들이 단체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단체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들을 조율해서 정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들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유통 과정을 독점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좌우하고 있다. 있으니까. 그로 네.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걸 고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피해받는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외에도 이를테면 이 정도 되면 대기업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에서 최근에 이제 CJ라든가 예.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쿠팡에다가 동서식품 같은 이제 커피를 파는 그런 네. 업체들도 이제 쿠팡에다가 거래를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쿠팡이 이제 소위 최대우라고 그러죠. 자기 플랫폼에서는 다른 데보다 뭐 싸게 팔아야 된다. 자기들이 원하는 아하. 조건으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뭐 매출액이 한 20% 정도를 쿠팡에서 또 올리기도 하지만 네. 또 여러 대리점이나 다른 시장을 통해서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래 조건을 여기 쿠팡에서 다 좌우해 버리게 되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대기업들이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 통신 3사하고 이제 네이버가
원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앱마켓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전자책을 다 다운받으려면은 휴대폰에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수료를 30%씩이나 이제 받으니까 그 게임 업체들이라든가 출판사들 이런 데가 굉장히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 30%의 과도한 수수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한 절반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원스토어라는 것들이 등장해서 경쟁 체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 구글 플레이가 원스토어를 통해서는 게임들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하하. 그래서 이걸 2018년도부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2023년 한 5, 6년 걸렸죠. 거기서 이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원스토어는 이제 뭐 시장에서 거의 경쟁을 하기 거의 어려울 퇴출됐어요. 정도로 이제 그냥 다 찌그러져 버리니까 아하. 이렇게 이제 독과점의 폐해라는 게 큰 네. 거거든요. 시장을 많이 네. 왜곡시키고 또 이런 독과점 문제는 신속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사하는데 뭐 6년, 7년씩이나 걸리니까 이제 어려워서 세계적인 추세들은 이런 거대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정을 하고 이런 자사우 대행이라든가 이런 요거 이제 다른 플랫폼 못 이용하게 하는 이제 네. 원스토어 같은 걸 못 이용하게 하는 걸 멀티호밍 제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독과점 남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입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외 사례가 어떤 입법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EU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독과점 이제 플랫폼 규제법을 2023년서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앱마켓을 통해 30%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런 행위가 독과점 남용 행위다. 독과점 규제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3조 정도 되는 이제 과징금들을 이제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 이제 애플이 그거에 이제 굴복을 해서 뭐 다른 좀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독과점 문제들을 이렇게 시정해 나가고 있죠. 네. 최근에 지난달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취지의 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독과점 규제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들은 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거대 플랫폼들을 사전에 독과점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자사우대행이 끼어 팔기, 네. 그다음에 멀티호밍 제한과 같은 그런 독과점 남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입법을 추진하는 이제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저 우리 김남금 의원님 그 설명 중에 3조 이상의 거대 기업과 1,000억 이상의 그 대기업 중견 플랫폼. 이렇게 좀 구별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 유통과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뭐 수수료를 30% 50%막 이렇게 중간에서 맞으면 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기업도 어쨌든 기업이니까 뭔가 자기들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수준이나 예, 또는 그렇죠. 유니버설 어떤 그 글로벌 그 이 스탠다드라고 볼 때 이게 몇 %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몇 %가 적정하다 이거를 이제 어떤 법이나 이런 기준으로 정하기는 물론이죠.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게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초과적으로 그런 이익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플랫폼에서 검색 순위 같은 것들을 자기 것을 유리하게 올려서 자기 상품들, 자기 서비스들이 잘 팔리게 하는 행동들을 그러니까 규제한다. 불공정 행위죠, 그게. 이제 불공정 행위기도 하고 예. 또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도 남용한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트렌드는 뭐냐 하면은 경제적 약자인 입점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들이 이제 그 수수료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 단체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아하. 한다는 거죠. 개별 기업하고 플랫폼 사이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 그 거래상의 역학관계가. 지위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요 경제 약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그러니까 싫으면 하지 정하게 말라 그럴 테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그 택시 단체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맹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게 되면 훨씬 좀 더 합리적 수준의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21대 국회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진작에 많이 그 제기가 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입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 플랫폼이 워낙 힘이 세서 로비가 먹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 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걸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독점이나 이제 불공정 문제는 원래 전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공정경제 당국이 네.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걸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겠다. 그래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이나 이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게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거래가 불공정한지 이런 걸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글 플레이의 30%의 그 과도한 수수료 인앱 결제라고 그러죠. 그 문제를 이제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 온라인이 붙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본질은 독점으로 인한 폐해다. 폐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또 입법의 트렌드도 예. 공정거래위가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21대와 달리 이제 그런 점들도 해결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점과 혁신의 갈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 혁신을 통해서 독점이 형성되면 그 독점적인 초과 이익을 보장해야만 이제 혁신의 유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소위 그 슌페터 이제 학파들의 이제 그런 주장들이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70년대에 AT&T라는 한 회사가 이동통신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한 8개 회사로 이렇게 쪼개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새로운 이제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독점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깨줘가지고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또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또 이제 그걸 깨줘야만 그 다음에 또 혁신 기업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독점은 자꾸 깨줘야만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경쟁이 혁신의 동력이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 갈등 혁신과 독점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네. 아마 21대 국회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그런 혁신을 통한 초과 이익들을 보장을 해줘야만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 기업들의 유인이 생긴다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게 형성돼 있는 플랫폼 혁신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독점을 또 규제해줘야만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정리되고 있어서 네. 22대에서는 뭐 그렇게 큰 논쟁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지금 국회가 아직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여야 간에 거칠게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설명하시는 이 온라인 플랫폼법 이거는 그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가장 좋은 안을 토론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거든요. 예, 정무위에서 이제 이 문제가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데 아직 이제 정무회의를 한 번도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정무회의가 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작년 말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 총칙법이라는 이제 독과점 규제법을 이제 세계적인 그런 보편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겠다라고는 입장을 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확 제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뭐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방통위가 이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 근데 방통위가 하면 이제 아무런 거를 이제 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은 이미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방통위로 가면 상임위도 또 과방위로 넘어가겠네요. 과방위로 이제 가야 예, 되고 뭐 법안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주체가. 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시 또 논쟁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급하게 과방위하고 정무위가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입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일단 국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북경찰청의 그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고요. 지난 주말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또 이 결론도 나왔어요. 이 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태원 참사 이제 특별법의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네. 그 뒤에는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지금 한두 조항을 빼는 걸로 예.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그 통과를 해서 지금 이제 7월달에 이제 그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뭐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여론이어서 네. 결국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법안 자체를 전부 반대한다기보다는 그중에 몇 개 법안들이 몇 개 조항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안 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뭐 국회의장 중재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부 내용들을 좀 조율해서 이 법은 반드시 뭐 처리돼야 될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다수의 입장은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뭐 지금 이제 경찰 수사는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만이 아니라 네. 그걸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방부에 재검토하라라고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국방부 네. 수사단이에요. 근데 국방부 수사단의 초기 이제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해병대 이 임성근 사단장이 수풀에 내려가서 이렇게 찔러보면서 조사를 하라. 그러면 가슴까지 오는 장화 이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물 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은. 거기다 언론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니까 빨리 브리핑 같은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또 재촉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질 못하고 또 현장의 지휘관들의 생각은 물이 크게 불어나가지고 이 상황 하에서는 물 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해병대 장병들이 그 위험한 급류 물 속에 들어가 수사를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개입 지시를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든 국방부에 재검토했던 수사단이든 그 사단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이제 냈던 것이죠.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데 이런 게 있는데도 이제 경찰에서 결국은 뭐 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갖고 수사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데 이런 걸 이제 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제 이런 수사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수사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기구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뭐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네. 것들이 이제 몇 차례 이제 이재용 그 삼성 회장 예. 같은 경우에 이제 있었습니다만 경찰에서 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들이 수사한 것들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이 또 다시 한번 그걸 그 보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네네. 때문에 최종 결정 기소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그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것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단계에서까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고 그걸 또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네. 수사하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거니까 뭐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또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금 수사 상황 그렇고요. 그 아까 어떤 형태로든 그 이태원 특별법과 같은 식으로 여야가 절충해서 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객관적으로 보이기에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발동이 되고 국회가 재표결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7월 19일 최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재표결은 갈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재표결 찬성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7월 19일이 최상병의 이제 1주기가 됩니다. 뭐 군대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이제 마음이 여론으로 모이고 있고 또 군대 또 보내야 되잖아요. 다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상당히 또 민주적인 그런 개혁들을 해왔던 나라인데 이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그 수사 결과, 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들은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들의 여론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부 의원님들은 이제 이미 뭐 그 재의결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좀 역동적인 여론들이 모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게 되면 저희는 지금 상태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찬성 의견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그 수사 검사들을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나온 상태로 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그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결의를 한 건 아니에요. 소추 결의한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는 탄핵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보냈는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데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안 하잖아요. 뭐 감찰이든 또는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 그래서 이제 그 징계 여부 같은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을 발의하고 그걸 법사위로 보내서 이제 예. 본회의 의결을 법사위로 보내서 법사위가 이제 조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법사위의 조사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이죠. 법사위의 조사 과정은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들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이제 그 증인으로 소환을 할 수가 있고 검사들을 소환하지 않을 경우에 동행명령 이런 것들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법사위에서 좀 치열한 조사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조사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예. 뭐 4분이 다 뭐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그중에 혐의가 뚜렷하고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는 몇몇 분들이 뭐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겠고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면 뭐 탄핵 소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법사위에 좀 치열한 조사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 열어놓고 조사부터 네. 하는 예, 것이 그렇습니다. 순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 말씀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남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정무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됐습니다. 지역구는 서울 성북을 지역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기상 칼럼니스트 맹수영입니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상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왜 이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야 될지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기상캐스터로 기상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큰 계기가 됐던 게 IPCC 4차 보고서를 보면서 큰 날씨 충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간다면 금세기 안에 2도 이상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물의 20에서 30%는 멸종이 되고 하는 그런 위험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상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너무 좀 무서워요. 저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에 변화된 거를 가까이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훨씬 더 걱정이 좀 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는 봄답고 여름답고 가을답고 겨울다운 날씨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단 잠기고 무너지고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만이 극단적인 기상에 대한 재해가 아니라 이맘때에 걸맞게 나타나야 되는 날씨가 나오지 않는 것 또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인식 변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기후 감수성을 키운다라고 하면 금세기 안에 기온 상승을 좀 더 억제하고 다시 예전의 지구로 돌리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비구름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 남부와 일부 동부, 강원도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됐는데요. 이들 지역을 포함해서 충청과 일부 전북, 경북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호우특보는 더 확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많게는 100에서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전북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도 발령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미리 대피 장소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 습도는 95%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만나는 품격 있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품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퇴장을 다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두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한 사람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또 한 사람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두 장면, 이 두 사람의 이 장면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김영우 전 의원. 예. 뭐 안철수 의원은 이제 진작부터 특검법 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혀왔었어요. 또 김재섭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두 사람은 좀 반대, 좀 다른 그 표결에 나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사실 반대를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당내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좀 무리한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도 그렇고 뭐 내용도 특검 자체를 민주당 그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임명이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이 특검 법안이 성안되는 그 발의되는 과정에서도 여당과는 합의나 토론이 전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안도 사안이지만은 대정부 질의 중에 대정부 질의하는 기간에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또 상황까지 갔었고 결국은 또 파행되면서 하기로 했던 개원식 날짜까지 정해졌었는데 개원식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정말 험난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험난한 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당은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또 야당 당대표가 감옥 가는 것을 또 희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탄핵과 감옥의 지금 싸움인데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태세에
것입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님. 두 의원의 선택은 두 의원의 앞으로 진로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약속을 지금 여러 번 했거든요. 특검법에 찬성한다, 찬성하겠다라고 하고 지난번에는 사실 좀 뭘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원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맨날 약속 철수한다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약속을 지킨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고난은 있겠죠, 당내에서. 그러나 국민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석 의원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하게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래서 나는 반대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여러 사람들한테 김재섭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22대 말씀을 했는데 22대가 이렇게 흘러가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었을 겁니다. 다 예상했죠. 근데 개원식을 하지 못할 정도, 이건 이제 굉장히 심한 건데 아마 개원식은 22대 개원식은 존재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으로 재표결 갈 때 국민의힘이 그 몇 표가 이탈이 돼서 뭐 통과가 될 거냐 뭐 이런 걸 갖고 관심을 가지고 봐왔는데 이번 그 표결 상황을 보면 이탈하면 한 명 한다 이런 계산이 바로 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 제2요구권이 왔을 때 결국 부결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여야의 아주 극렬한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는 극렬한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때 그 8표의 이탈, 그것은 물론 뭐 야당은 끝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보더라도 이탈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야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화된 관계고 지금 개원식마저 무산될 정도로 연기될 정도로 이렇게 파행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2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아주 정말 공수처는 아직 뭐 이제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제 경북 경찰청이 뭐 발표한다는 건데요. 차상병 사건에 대한 어떤 팩트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그 팩트를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아주 특이 사항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여당 내에서 이탈은 없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 정도 아마 똑같은 그 표결을 하지 않겠나 싶고 다른 상황은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전대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의 문자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는데 5차례 보냈고 전화도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게 이 문자 논란의 팩트인 것 같아요. 문자가 왔었는데 무시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한동훈 후보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김영우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근데 이것이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한참 와중에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내밀한 그 텔레그램 문자 내용이 재구성이라는 형태를 띠긴 했습니다만 세상 밖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거가 좀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와중에 왜 누가 이 문자를 세상 밖에 내놓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답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은 뭐 답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답을 하면은 그 계속 또 답을 하면서 설명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중차대한 그야말로 정무적인 문제를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문제를 비대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퍼스트 레이디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이 오히려 크지 않겠나. 저라도 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 통로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사과,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몇 번씩 전달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옳지 않았겠나 싶은데 지금 그 아주 비극적인 것은 이런 그 문자가 세상 밖으로 알려진 거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을 전대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문자가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분리돼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네, 분리돼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김영우 전 의원 말씀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무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왜 이 시점에 이 문자가 공개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취지인데 이 문자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언론인이 취재를 해서 재구성해서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더 있을 거다? 예, 그 재구성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거의 있지 않은 문장을 쓸 수는 없고요. 그건 재구성이 아니죠. 발췌를 했을 것인데 그 문자 내용이 완전히 그 기자한테건 어떤 다른 정치인에건 그것이 전달되거나 확실히 보여지지 않고는 그 정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자가 공개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그 정치적인 불행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CBS 그 논설위원회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김건희 여사가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 CBS 기자와 직접 소통을 하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이 전당대회가 보면 19세기의 궁중암투 사극을 연상을 시켜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독재 국가의 정당, 그 여당 국가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데 양당이 지금 한심하죠. 근데 뭐 누가 더 한심하냐를 경쟁하는 것 같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월 달에 1차 유난 갈등의 진실이 이제는 뭐 거의 모든 국민들 앞에 일단은 펼쳐졌습니다. 이건 정치 고관여층이 볼 때는 뭐 1차 유난 갈등의 진실은 빤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자가 주기만 하고 답은 안 한 걸로 좀 돼 있잖아요. 답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일 핵심은 이 살짝 흘리는 것을 누가 했느냐. 이건 기자가 취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 측이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친윤 아니면은 용산 아니면은 김여사 아니면은 하여튼 뭐 그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에 흘러간 건데.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답에 일치된 것은 친한이나 한동훈 후보는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쪽에서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유치하고 한심한 게 연판장이 또 나오잖아요. 작년 3월에 나왔던 연판장을 또 돌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유치하고 한심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가 흘러가서는 안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당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인데 별 영향이 없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친윤한테 역풍이 불 수도 있고 한한테 바람이 불어서 한한테 치명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친윤한테는 영향이 분명히 갈 거예요. 그게 역풍인지 순풍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 측에도 큰 영향이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딱 받아치는 거 보면 그래 연판장 돌리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이러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큰 영향이 안 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연판장이라고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그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몇 사람이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다가 선관위의 제지 그 입장이 발표된 후에 그냥 무산된 거예요. 기자회견이. 자,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줄여서 연판장 사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그 원외위원장들이 다른 원외위원장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원외위원장 단톡방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연판장 돌리려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 단톡방 지금 내용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자회견도 못했죠.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연판장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이제 양상은 좀 달라졌다. 일단 그 총선이나 이런 게 다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총선 참패 이런 이후에 당이 변화해야 되는 마당에 또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리는 전당대회인데 연판장 돌려서 되겠느냐. 제2연판장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에요. 우리 김영우 전 의원도 혹시 그 연락 받으셨어요? 저한테는 감히 못 보내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락을 못 받았고 연락 받은 당협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물론 용산에서는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일단락을 딱 짓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지는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들 간의 방송 토론이라든지 현장 그 연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여지는 남아 있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의 그 주장이 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CBS 논설위원이 그 재구성해서 이제 공개했다고 하는 그 문자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봤죠. 예. 뭐 원래 문자는 뭐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구성해서 그 언론인이 얘기한 그 문자는 봤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 사과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하겠다는 취지의 문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월 뭐 18, 19, 20, 21일 요때 벌어진 사안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거 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용산의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는 그 어느 정치인도 지금 이제 후보들 나선 분들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변을 안 해가지고 사과할 걸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지금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때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다가 사퇴를 종용받은 사람이에요. 혼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 문자를 지금 세상에 내놓고 한동훈 위원장을 궁지에 모으는 것은 저는 이건 전대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획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그 재구성에서 발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문자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는 뜻으로 보낸 건지 사과할 거죠. 수 없다는 뜻으로 보낸 건지 어느 쪽이냐 말씀이죠. 사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분명히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도 사과를 했더니 지지율만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답을 못 하겠죠. 지금 1차 윤한 갈등의 진실은 사실 이번에 그 리크로 다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분명해요. 이미 그렇게 여러 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걸 그 당시에 몰랐던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서산인가요? 화재 현장에 가서 벌벌 떨고 기다렸던 게 그게 이제 1차 윤한 갈등의 끝인데 결국은 한 위원장이 그걸 접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천이죠. 서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윤한 갈등의 진실은 이미 그 당시에도 짐작이 갔고요. 그 당시에 언론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슬쩍 조금 나왔어요. 그랬을 때 지금 뭐 이조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뭐 그런 궁중암투는 없습니다라고 한 위원장이 그때 막았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로 궁중암투 사극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걸 지금 와서 지금의 이슈는 이 이슈는 사실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당대회가 정말로 진정으로 전당대회답게 하려면은 지금의 이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이슈를 가지고 이걸로 한동훈의 결정적 한방으로 퇴출을 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이 문제는 뭐 좀 앞으로도 좀 계속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TV 토론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권역 토론회가 시작이 돼서 각각 5차례 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후보들 간에 직접 공방의 소재가 안 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숙 전 대전 MBC 사장이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요.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후보로 지명이 되면 그게 어느 자리든 간에 이제 청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일부러 좀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같은 MBC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절대로 안 질 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겠죠. 청문회를 뭐 안 하고 질질 끌어봐야 어차피 이달 말이 되면은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유리하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한판 세게 붙을 텐데 네. 이진숙 후보자가 절대로 한마디도 지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청문회가 아마 개봉 박두 임박해서 뭐 서부 활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뽑은 저는 용산의 생각도 한판 붙어달라라는 거고요. 이미 밑자락은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밑자락은 의결을 통해서 전임 김 위원장이 깔고 나갔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청문회 통과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사인을 해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해놓고 그다음에 뭐 탄핵으로 물러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관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생각이 읽힙니다. 따라서 이건 일회용 대일 밴드 같은 그런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몇 년 동안 못했던 얘기를 아마 다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 정말 이 기형적인 방통위에 플러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이 시리즈 방통위원장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과격성. 이게 정말 한심하고요. 방통위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시리즈로 임용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잘못됐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슈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슈 많은데 이 방통위 이슈 플러스 공영방송의 이슈를 지금 굉장히 부각시켜 놨고 이게 아마 또 여름을 달굴 거예요. 그래요. 예. 김영전 의원. 네, 뭐 저도 생각이 같고요.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전철을 밟겠죠. 결국은 이제 지금 청문회도 시작이 안 됐는데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이제 탄핵 얘기가 민주당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탄핵을 또 시킬 것이다 생각이 되고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 방송 그 사법인데 이거 내용을 보면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에서 그 4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이사가 참석을 안 하면 방통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은 의결 정족수가 영원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아직도 야당입니다만은 그 방송위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와 야가 팽팽하게 계속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조금 전 신경민 의원은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하는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적인 취지의 논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고요. 또 여권에서 보면은 지난 그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이 그럼 계속 하면서 그 공영방송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와 야의 그 시각이 이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제대로 되려면은 어느 정권에서든지 간에 이게 정말 어떤 그 독립된 기구가 그 굉장히 이제 공정한 독립된 기구여야 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은 독립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권의 신여가 돼 왔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같은 불행은 정권만 바뀐다 뿐이지 이 불행은 계속 반복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검사 탄핵 상황도 짧게라도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검찰이 아주 강력한 이 불만 표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있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약간 좀 톤다운하는 듯한 느낌도 좀 줍니다. 바로 탄핵 그 결의로 가지 않고 조사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성급하게 민주당이 서두른 것은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팩트가 확인이 안 된 것들도 좀 있고 뭐 맞춤법도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서두른 건 분명히 맞고요.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법사위 조사는 예전의 경우에 보면은 국힘당 쪽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또 강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곽상원 의원이 기권을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곽상원 의원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의견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건 좋더라도 일단은 팩트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뭐 당을 떠나라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수박이라느니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러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도 할 얘기가 없는 게 검찰이 이 사안만 떼놓고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검찰이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또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도 그 사이 그렇게 해왔느냐라는 그러니까 공정했느냐 공평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잘하고 있지 않고 검찰도 잘하고 있지 않고 여러 측이 관여되는 측들이 다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못이 있고 하자가 있고 모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그 재판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의 무슨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날짜, 시간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상원 같은 민주당 의원조차도 기권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그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리한 이 법안 발의였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본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딱 120일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토론에서 이제 참패했어요. 예. 분위기가 계속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타임즈 여기도 이제 약간 친민주당, 미국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현지 시각 6일에 이제 민주당 안에 이런 50여 명의 인사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당국자라든지 뭐 전략가, 의원 이렇게 그런 사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지자 사이에서 이른바 횃불을 넘겨라. 뭐 그 미국 표현으로 이제 패스 더 토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후보 교체 캠페인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내가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렇게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꽤 거세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치 구조에서는 국회의원들, 상하원 의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좀 바이든 비토론을 펴고 있는데요. 네. 이 미네소타 지역구의 앤지 크레이그 민주당 하원 의원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직격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하원에서 바이든에게 반기를 든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하원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상원에서도 이 사퇴 요구 불길이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각 8일 일부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알려지고 있고요. 네. 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상임위 간사들과 이런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완주 의지를 계속 밝히고는 있지만 뭔가 이걸 만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네. 뭐 이벤트 같은 게 좀 계획돼 있습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 ABC 방송 이곳과 이제 22분짜리 인터뷰를 했어요. 네. 자신을 향한 후보 사퇴 여론을 불식하는 데 좀 집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뭐 매일 이제 인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지만 주님이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농담을 하면서
굉장히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출했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인터뷰가 이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게 편집 없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백악관 측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구사한 단어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굿디스트, GOODEST 이런 단어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난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는 그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문법적으로 이 그 굿은 좋은이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최상급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는데요. 굿, 베럴, 베스트예요. 그래요. 그러면 굿이스트가 아니라 베스트거든요. 근데 굿이스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굿이스트는 일부 온라인 사전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괜찮은 이런 구어체적 표현으로 베스트보다는 좀 약한. 예, 그래서 쓰이고 있다. 이런 또 온라인 사전에 그 소개된 것도 있지만은. 네. 근데 뉴욕 타임즈가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 단어 때문에 지금 백악관이 굉장히 수습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거예요. 다만 백악관은 이 ABC 방송이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방송국 측이 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 굿이스트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백악관 측이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럼 이제 해당 녹취록에서 이제 이 해당 발언은 굿이스트가 아니라 굿 as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이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정확한 해석이 힘들 정도로 불분명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제가 이 인터뷰가 좀 전에 그 시청자들한테 편집 없이 그대로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후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는 사전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미 모범 답안이 다 정해져 있던 건데 그것마저 이런 식으로 표현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논란을 또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된 거고 그것도 질의응답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랬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트럼프와의 토론 때 인지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의심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죠, 사실은. 그러나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가 파킨슨병 전문의를 만났다. 요 시점에 이건 또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일입니까? 이 시점은 아니고 올해 초에 만났다는 건데. 올해 초에.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모든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과 인지력이 결합하면 다 기사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 당국에서는. 근데 지금 미국 일간지 뉴욕 포스트가 이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확인을 했는데 이 워싱턴 DC 그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 그 소속의 그 신경과 전문의 케빈 캐너드라고 있습니다. 이 케빈 캐너드가 지난 1월 17일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이 케빈 오코너와 백악관 클리닉에서 만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그 심장 전문의인 존 앳 우드와 또 다른 한 명도 이런 자리를 함께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케빈 캐너드는 해당 군 의료센터에서 20년간 근무한 그 파킨슨병 전문가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백악관 대변인에게 오코너 주치의가 이 만난 3명 중에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이 누군지 물었지만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 군 의료센터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군인을 진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악관을 방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 해명을 잘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그런데 인지력 검사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80이 훨씬 넘은 나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3번의 이 그 건강 검진, 연례 검진을 받는데 이 인지 능력 검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이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코너 주치의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번도 인지력 검사를 권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올해 2월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오코너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은 활발하고 또 건장한 81세 남성이다.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설명드린 그 ABC 뉴스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내게 인지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 했는데요. 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인지력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는 매일 인지 테스트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뭐 공개 검사나 이런 제안을 또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하는 게 인지력 테스트 아니냐 이런 그럼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나 자꾸 이게 논란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되면 아예 검사받고 결과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미국 정치에서는 이게 후원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풍향계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 바이든 쪽이 또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이른바 큰 손들이 지금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 창업주 가문의 상속녀인 에비게일 디즈니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때까지 기부금 기부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 개발업자 릭 카루소 이 사람도 지난 6일 한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에 좀 실망했다. 그러면서 좀 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지원을 일시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이들뿐만 아니고요. 바이든 캠프에 수십억 원을 낸 이런 고액 기부자들도 바이든이 사퇴할 때까지 기부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압박을 받겠네요. 예.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바이든이 아니면 누구냐 이른바 대안 후보에 대한 그 거론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역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인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러닝메이트 격으로 함께 뛰고 있는 만큼 이제 그런 선거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기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주말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이제 흑인들 표심을 공략하면서 선거운동에 집중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이 돼야 한다는 이른바 뭐 당한팍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 관련한 언급은 최대한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그런 한 축제에 참석을 하고 또 대담에도 나섰거든요. 근데 진행자가 관련 질문을 일절 안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아마 사전에 이런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대안론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민주당 내에서 당 고위 관계자들이 이 해리스 대안론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작성한 문서가 지금 회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 외에도 미셸 오바마 이름도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미셸 오바마 앞서 대선 출마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CNN이 지난 2일 대선 TV 토론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셸 오바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붙으면은 50%의 지지를 받아서 이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를 받거든요. 이제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겨룰 경우에는 바이든 43%, 트럼프 49% 지지율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붙더라도 근데 좀 바이든보다 많이 나옵니다. 45%,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박빙이지만은 어쨌든 두 후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것 때문에 미셸 오바마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뭐 가상 대결 조사니까 여러 가지 그 특수성은 있지만 미셸 오바마 50%, 도널드 트럼프 39%. 예. 이 정도 여론조사 나오면은 마음 없다가도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미셸 오바마의 선택도 좀 지켜보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요. 네. 지금 바이든과 붙는 게 제일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슬리피조는 그 미국을 파괴하고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캠페인을 계속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슬리피조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붙인 이 별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졸고 있다고 해서 슬리피조 이렇게 좀 조롱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미 지지율 하락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완주하는 게 어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지금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 캠프하고 공화당은요.
이 공세 타겟을 해리스 부통령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8일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서 너무나도 인기가 없고 성과가 전무해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용도로 그 바이든만이 그를 반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 공화당 쪽에서는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트럼프 측에서 바이든을 원한다는 느낌을 주면 줄수록 바이든 후보 교체로는 더 힘을 얻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칠곡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대전에서 회덕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안성 부근 2차로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서운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8탄 분기점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군산 1차로에서 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는 구리시계에서 천호대교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청담 남단에서 탄천 1교 사이 3차로 역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처리 중이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스포츠 먼데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아주 활기차게 열어주는 KBS 스포츠 취재부 김완수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홍명보입니까? 네,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네요. 예. 뭐 위르겐 크리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한 넉 달 정도 걸렸는데요. 결국은 홍명보 감독에게 맡기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대표팀 감독을 선장에 비유하는데 홍명보호 이렇게 불러도 사실 좀 낯설지 않잖아요. 네.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홍명보 정도면 감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팀 감독을 10년 전에 했었습니까? 예, 그 브라질 월드컵 때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는 이제 그 1승 2무인가 해서 1무 2패인가 해서 물러났죠. 그래서 그 당시 런던 올림픽 2012년에 동메달을 딸 때만 해도 앞으로 국가대표 감독으로 잘 성장하겠다 그랬었는데 맡겨진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의 판단은 굉장히 그 젊은 선수들로 새로운 붐을 일으켜 보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어린 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3세 이하에서 본인이 믿을 만한 선수들을 대거 국가대표에 발탁을 해서 새로운 실험같이 해봤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심을 잡는 선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선수들이 대부분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이 지금만큼 강력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본인이 감독에서 직접 내려가고 사임을 했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번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어떤 아픔을 딛고 10년 만에 이제 준비해서 감독이 됐으니까 그 의욕이 상당히 좀 강할 것 같으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본인도 고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한국 축구의 자존심, 아시안컵에서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에도 어느 정도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본인도 한 번쯤은 그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뭐 그 한 번의 실패를 만회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지난 금요일에 가서 여러 차례 설득을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그 토요일 아침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어제 일요일에 내정됐다 발표하고 이제 오늘 설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준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정몽규 축구협회장 이 발언은 뭐죠? 누굴 뽑아도 뭐 50대 50일 거다, 45대 55일 거다. 네,
그 사실은 그 지난 5일에 그 네. 천안에 이제 그 축구 종합센터라는 거를 이제 내년에 개장하게 되거든요. 네. 그 준비 과정을 설명하면서 뭐 축구협회라든가 기자단을 모아서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구협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자랑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축구 대표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고 이게 순차적 그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진짜 우리 축구 대표팀을 여기서 훈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본인이 크린스만 감독 때문에 그 어떻게 뭐 바닥난 신뢰감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절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데리고 가도 안 되고 뭐 찬성은 45% 누구를 데리고 와도 반대가 50%. 또 잉글랜드의 명장이라고 하는 퍼거슨 감독을 데리고 와도 지금 팬들에게는 50%의 지지밖에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100명이 넘는 해외 감독들을 검토했는데 마땅한 감독을 찾을 수 없고 이 때문에 국내 축구 팬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본인이 절감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감독을 뽑겠다는 확신보다는 그냥 원칙만을 밝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크린스만 감독 때처럼 독일의 뭐 스타 플레이어 감독을 뽑아서 이렇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제 원팀을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감독만 와준다면 축구협회를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홍명보 새 국가대표팀 감독이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뭐 정몽규 회장이 말한 것처럼 원팀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축구 대표팀이 가지고 있었던 뭐 내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경쟁력 또 전체적인 신뢰감 이걸 회복해서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에게 우리 축구 대표팀 정말 강하고 뭔가 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스타 플레이어의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도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브라질 때 실패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랄까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를 발탁을 해서 계속 기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의리 축구라는 말이 그때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홍명보 감독 전체적으로 그때의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2번 실패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하속 상대처럼 K리그 감독을 뽑아서 지금 국가대표 감독을 맡긴 셈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K리그를 B급이다라고 한번 이제 논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성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K리그와의 상생도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K리그의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대표팀을 강화하고 그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시 리그에 돌아가서 한국 축구 전체적인 K리그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건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감독이에요. 최근에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홍명보 감독하면은 빈틈없는 자기 관리가 뛰어난 뭐 이런 감독이면서 후배들에게도 엄격한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감독들이 대표팀을 맡게 되면 전체적인 위계나 조직력은 강해 보일 수 있는데 자칫 그 요즘 항상 자율 또 선수들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눈여겨볼 수 있고 그런데도 조금 더 그 자신의 마인드를 오픈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대표팀 운영 철학 자체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축구가 정말 강하고 빠르고 정말 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그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네. 재밌던데요? 이번에는 정말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특히 신인 선수들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외국인 키움의 외국인 선수 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무림 기자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같이 춤을 추자. 그래서 탕탕후루후루 뭐 이러는 것들을 같이 춤을 추고 그다음에 롯데의 황성빈 선수 뭐 항상 뭐 그 화제를 몰고 다니는 선수인데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안타를 잘 배달한다고 그래서 배달인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안타를 치고 나가서 그 감독에게 이제 배달이 완료됐다 이런 뭐 퍼포먼스도 보여주고요. 또 이제 배구 선수하고 너무 닮았던 롯데의 윤동희 선수는 배구 퍼포먼스도 보였고 이렇게 신인 선수들은 톡톡 튀는 반면에 아빠들은 정말 가족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양의지 선수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팬더를 중국에 푸바오를 보낸 다음에 약간 좀 그 서운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준 그 뭐 팬더 모자를 쓰고 양이지 양바오로 변신하면 새로운 걸 됐고요. 요즘 그 저출산의 문제를 잘 반영한 선수도 남았습니다. 그 삼성의 유지혁 선수인데
저출산 대책위원장이라는 편말을 들고 이 선수가 그 자녀가 셋이에요. 아들 둘, 딸 하나. 예. 같이 나와서 이런 활동을 펼치면서 전체적으로 가족이 즐기는 프로야구 스포츠의 면모도 보여줬고 저출산 시대에 이 아빠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또 많은 분들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별들의 전쟁 올스타전이었습니다. 네, 올스타에 걸맞게 그런 퍼포먼스들이 아주 재밌게 잘 진행되더라고요. 자, 파리 올림픽 18일 남았습니다. 네. 우리 저 박태환 선수 후 12년 동안 우리 수영에서 메달이 없었어요. 네. 이번에 좀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선수가 나타났다. 예, 뭐 황선우 선수 이미 다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주목받은 선수는 김우민 선수입니다. 김우민 선수. 예. 예. 그 수영 전문 미디어인 스윕수엄에서 이제 그 파리 올림픽을 전망하면서 400m 메달리스트가 가장 유망한 선수 셋을 뽑았는데 그 호주의 사무엘 소트, 그다음에 독일의 마르텐스 선수와 함께 김우민 선수가 400m 자유형 첫 경기에서 그 메달을 다툴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는 뭐 동메달 정도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 1, 2, 3, 4위 세계 랭킹 1, 2, 3, 4위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당일 컨디션. 예, 당일 컨디션에서 그래서 메달 색깔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런던 대회 이후에 박태환 이후에 12년 만에 우리 선수가 포디움에 올라가게 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m 남자 자유형 경기가 경영의 첫 메달입니다. 그래서 첫 경기를 잘 풀면 우리 황선우 선수라든가 그 다음 선수들한테도 자극이 돼서 좋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십시오. 그 박인비 선수요. 그 네. 이제 골프 선수죠. 리우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IOC 선수위원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까? 예, 이제 그 이번에 선수위원을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한 나라에서 한 명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승민 현재 탁구협회장이 임기를 마감하게 돼서 그 자리에 이제 그 박인비 선수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한 18일, 19일 정도 되면 선수촌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인비 선수가 만약에 선수위원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네. LPGA 메이저 모든 대회를 우승한 선수. 그래서 정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골든 캐리어 글랜드 슬램인데 IOC 선수위원까지 된다면 정말 골든 캐리어 글랜드 슬램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우리 선수 출신 그 IOC 위원이 누구였습니까? 2008년에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제 그 문대성 위원이 처음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맡고 있는 유승민 탁구협회장이 두 번째로 2016년 리우에서 차지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인비 선수가 만약에 선수위원이 되면 역대 세 번째 선수위원이 되고요. 우리는 지금 IOC 위원을 3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기영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빙상 연맹 회장,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탁구협회장인데 이 자리를 이제 박인비 선수가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최종 후보가 32명입니다. 8대1의 경쟁률인데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항상 투표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그 유승민 선수위원이 위원 선출될 때 네. 그야말로 그 타이트하게 1대1 맨투맨 그 이런 운동을 해서 네. 예, 그 위원이 된 걸 제가 봤는데 네. 박인비 선수도 그 선거 운동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워낙 뭐 보이기에는 약간 내성적으로 보이는데 네. 그 현장에 가면 친화력이 항상 뛰어나다고 해요. 그럼 이제 예. 친화력이 뛰어난 박인비 선수위원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완수 KBS 스포츠부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